리커버리 때 힘이 너무 들어가요. 특히 저병에서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병이 뭔가 힘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긴 해요. 예. 저도 저병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리커버리 할 때 최대한 얘를 물을 밀고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뭐랄까 원심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그걸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힘들더라고요, 항상. 요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자유형 리커버리 할 때 네. 어깨 힘들어가면은 네. 손목을 아예 안쪽으로 돌려서 오면 조금 편하다. 네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깨 리커버리 할 때 힘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는 과신전. 롤링이 안 됐는데 팔로 롤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어깨가 과신전 되는 거. 네네. 그 다음에 또 뭐라겠죠? 손목이 바깥쪽으로 꺾여가서 손목이 내회전이 돼가지고 꺾인 상태에서 오니까 힘이 들어간다겠죠. 네. 그럼 저병도 마찬가지예요. 저병은 롤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데 팔을 너무 높게 들려고 이렇게 과신전 시키거나 네. 혹은 저병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끝났죠? 네. 끝난 다음에 이 손목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와야 힘이 빠지는데 네. 계속 이 상태에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럼 어깨가 계속 꺾여 있는 상태에서 모으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아. 이 질문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너무 팔을 내가 높게 들려고 하든지 네. 아니면 손을 아예 꺾고 있어서 그런 건지 PC가 끝난 다음에 바로 바꿔줘야 돼요. 바로 바꿔주면은 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바꿔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수면이 있으면은 네. 수면을 약간 손바닥을 스치듯이 이렇게 오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모으면은 일단 팔과 어깨도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까지 올 경우에는 이제 과신전이 될 네. 경우도 있어서 뭔가 물과 스치듯이 그렇죠. 예. 처음에 딱 와서 여기서 이제 끝났죠. 네. 끝난 다음에 여기서 올 때 이렇게 오면 어깨가 꺾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끝난 다음에 얘를 오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관절을 풀어줘야 네. 힘이 빠지는 거고 네. 일단 저병 리커버리는 높을 이유가 없어요. 수면에 닿지 않을 정도로 얇게 와도 되니까 네네. 굳이 막 높게 막 꺾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수영 강습 받는 중에 제가 음성부력이어서 저병 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성부력이면 네 가지 영법 모두 영향을 받는지 특정 영법에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마스터즈로 수영하기에도 음성부력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몸의 유연성이 많이 부족한데 저병 시 가슴 누르기 할 때 지상운동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지와 유연성이 부족해도 가슴 누르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성부력? 이번 스킨스쿠버 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강사님께 들은 것 같아요. 딱 하신다기보다는 뭐 음성부력이 있고 양성부력이 있고 뭐 중성부력이 있는데 수영에서는요 음성부력, 양성부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음성부력, 양성부력이라는 것 자체는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 할 때 가만히 떠 있는 그 어떤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거를 조절하는 그 개념인데 수영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물론 타고난 부력이 있긴 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 있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은 음성 부력이라고 해가지고 저병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가지 다 종목에서 뭐 음성 부력, 양성 부력 아니라 그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네. 그냥 부력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수영이. 예, 그렇게 몸을 잘 띄우는 방법을 모르신다. 예, 그 몸을 띄우기 위해서 중심이 가슴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중심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세의 문제인 거지 부력이 안 좋아서 수영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게 단순히 생각해 봐도 수영 오래 하신 분들 네. 체지방량이 적고 예를 들어서 뭐 근육량이 높으신 분들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신체로만 보면은 그렇죠. 부력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력이라는 걸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네. 그 타고난 게 그 무엇을 타고났길래 부력이 좋냐 저는 인체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하지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중심선. 딱 누웠을 때 나의 무게 중심이 가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뜨기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죠.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라앉겠죠. 네. 그거 자세의 차이인 거지 부력이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타고난 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자세 자체가 좀 중심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수영계에서 음성부력이다 양성부력이다 그런 말을 아예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세의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유연성이 부족한데 가슴 누르기 할 때 지상 운동,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지.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고요. 유연성이 부족해도 가슴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슴을 누른다는 거는 내가 가슴을 힘으로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올라가면서 가슴이 좀 눌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웨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은 당연히 도움 되죠. 저는 저병으로 50m를 간신히 가는 수준인데요. 저희 수영장 강사님은 무릎을 많이 접어서 발로 강하게 물을 눌러 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영상은 무릎을 굽히지 말라 그러고 어떤 분은 엉덩이를 드는 느낌으로 차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발을 먼저 내리고 엉덩이는 신경 쓰지 말고 놔두면 올라온다고 하고 저병 발차기의 무릎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 어깨가 물속에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발차기를 세게 차면 어깨가 잘 나오게 되는 걸까요? 저병의 기초적인 질문일 것 같지만 수영장 강사님은 그냥 발차기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만 하셔서 열심히 킥판 잡고 했는데 힘만 들고 전혀 늘지를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각자 많이 틀리죠. 이거 가르치는 사람마다 그쵸, 좀 틀리죠. 다르게 생각하는 그게 것 왜 같아요. 그럴까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릴까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노하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수영은. 네. 근데 이 노하우 측면은 빼고 우리가 그냥 메커니즘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병 발차기는요, 독립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몸통의 웨이브와 같이 해요. 저병에서 웨이브는 곧 발차기고 발차기는 곧 웨이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독립적으로 빼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웨이브라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누워있을 때는 맨 앞에 있는 지점이 가슴 하면 머리겠죠. 맨 뒤에 있는 게 발목이겠죠. 앞에부터 순차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진동이 뒤에 진동까지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웨이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 줄을 일자 착 세운 다음에 여기서 탁 하면 어떻게 되죠? 줄이 뚜루루룩 가죠. 발차기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앞에 진동에 의해서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발차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병 발차기 보면은 무릎을 굽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발차기의 폭은 필요해요. 그거를 약 30에서 50cm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가슴은 좀 빼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가 골반, 엉덩이에요. 이건 무릎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발목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발차기를 차기 위해서 기본적인 폭은 필요하다겠어요. 그럼 이 폭을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무릎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폭을 가져가면 추진력이 생기니까. 그쵸. 근데 무릎이 많이 굽히면 굽힐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내가 앞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을 받겠죠. 폭을 채워되는 건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엉덩이 고관절의 움직임까지 같이 간다면 폭은 채울 수 있지만 무릎의 각도는 적게 가져갈 수 있겠죠. 골반 말고 더 앞에 있는 가슴의 움직임까지 있다면 훨씬 더 적게. 훨씬 더 무릎의 각도가 적으면서 폭을 채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폭을 채우면서도 내릴 때 허벅지의 힘까지 더해진다면 더 강력한 킥이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웨이브 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눌러서 찰 수 있냐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움직임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무릎을 굽혀서 차는 거예요. 이렇게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도 커지죠. 그러면 이걸 차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그게 때에 따라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웨이브란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걸 누르면서 차면서 엉덩이를 올려보세요 라고 지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저병 발차기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병 발차기를 배우실 때는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배워야 돼요. 수중 돌핀 킥과 그 다음에 실제 저병에서의 킥. 그거는 메커니즘은 같아도요 살짝 틀려요. 고관절 얘기했죠. 앞에 가슴까지 얘기했죠. 근데 물속에서 가는 거는 앞에 가슴을 너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뒤에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허리 밑으로만 약간 차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실제 저병에서는 그게 아니라 전체 몸을 이용해서 차야 되기 때문에 앞에 웨이브를 시작해가지고 뒤에 전달이 되게 무릎을 굽힌다? 굽히긴 굽혀야죠. 왜냐하면 너무 피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피면은
뒤로 미는 동작이 없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네. 미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살짝 굽혀줘야 물이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물이. 그렇죠? 근데 안 굽히면 밀리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발목이 완전히 꺾인 유연성이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을 내가 뒤로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 밀 수 있는 각도는 확보해야죠. 충분히. 그래서 저병은 웨이브를 통해서 킥을 차는 거지, 킥을 통해서 웨이브를 만든다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은 정확한 교과서적인 메커니즘은 몸에서 시작되는 게 킥이다. 그리고 무릎도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얘기한 30에서 50cm 있죠? 그 폭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무릎의 굽힘은 있어야죠. 근데 그 폭을 채워주는 역할이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반 이렇게 시작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차기를 세게 차면 어깨가 잘 나오게 되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발차기를 세게 차면 어깨가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발차기 세게 차면 가슴이 들리냐? 들릴 수도 있죠. 세게 차야지만 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게 차면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것도 잘 차야죠. 세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세게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세가 중요하죠. 저병 엔트리가 궁금합니다. 손을 놓는 모양, 위치, 강도, 물팀, 피니시 후에 엔트리 단계에 물을 끄는 사람도 있고 위로 넘기는 사람도 있고 정답은 없겠지만 일반 수영인이 저병 잘한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이 순간을 엔트리라고 해요. 근데 질문은 거의 리커버리 전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병할 때 리커버리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지 않을까요? 높은 게? 낮은 게.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높게 하면은 제가 서서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누워서 하면은 뒤로 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게 되는 자세군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죠. 낮은 게. 어깨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에 쓸리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게 가는 게 리커버리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높게 가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리커버리를 높게 가죠. 그러면 엔트리 들어갈 때 추가적인 에너지를 더 줄 수가 있어요. 저병은 어쨌든 웨이브로 앞으로 넘어가는 동작이잖아요. 이 넘어가는 에너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어깨 유연성이 충분하신 분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리커버리는 최대한 낮게 돌아가는 게 효율적이다. 테크닉 얘기할 때는요, 저병에서 마이클 펠프스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폼에 근접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약간 정석적인 자세를 예, 정석적인 가진 자세예요. 분이군요. 마이클 펠프스 영상을 보시면요, 리커버리가 상당히 얕게 들어가요. 유연성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나쁜데 굳이 이렇게까지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낮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병과 평형시 물의 저항값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영할 때 가장 큰 저항은 형태죠, 형태. 이 자세보다는 이 자세가 저항을 더 받고, 이렇게 몸이 수평으로 잘 된 것보다 이렇게 길어지면 더 저항을 더 받고, 이 형태 저항이 가장 많고, 거기서 또 뒤에 생기는 압력 차이에 의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 물이 흔들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항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신데 저항값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오냐? 그러면 당연히 평형에선 다리를 끌어올렸을 때 저항도 많이 받고요. 자유형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나갈 때인데 저항값, 그럼 수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도가 빠를수록 저항은 증가해요. 천천히 가면 저항을 덜 받아요. 그래서 수영의 효율성은 천천히 할 때 가장 좋아요. 근데 빨리 하면 저항이 커져요.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될까요? 빨리 하고 자세를 그렇죠. 바르게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내가 가장 빠를 때 가장 저항을 안 받는 형태여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병과 평형, 양팔로 하기 때문에 타 종목보다는 분명히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특히 자유형보다는 현저하게. 그리고 저항을 저병보다 더 많이 받는 건 평형이죠. 왜냐하면 평형은 다리를 끌어오는 동작도 있고 몸을 세우는 동작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을 많이 받지만, 저항값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는 저항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항이 높아야 하는 지점도 있죠. 저항을 피해가야 속도가 빨라지지만 저항을 많이 받아야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어요. 많이 받아야 그렇죠. 왜냐면은 물 당길 때 여기에 저항을 많이 받아야 그만큼 내가 많이 미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나가게 해서 물을 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포지티브 저항이라고 하고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네거티브 저항이라고 해요. 그럼 이 포지티브 저항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항은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럼 얘는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저병 출수 시 왼쪽이 기울어져요. 왼쪽 어깨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제가 골반이 틀어져 있는데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골반이 신체 중심이죠.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반이 틀어진 거랑 어깨가 틀어지고 팔이 틀어지고 발목까지, 이 골반이 가장 우리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틀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다 틀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수영할 때 자꾸 짝짝이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은 나 어깨가 틀어져서 그래 라도 있지만 네. 한번 골반을 보세요. 어깨 교정을 계속 받아도 계속 틀어지는 분들은 이 축이 먼저 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골반이 틀어지면 어깨도 영향을 미쳐요. 선수들 틀어지는 애들 보면요, 골반부터 봐요. 어쨌든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중심이 잘 맞춰져야 위아래가 다 맞춰지지, 중심이 틀어져 있으면 당연히 틀어집니다. 수영이라는 게 축을 중심으로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예, 예. 장축, 단축 이렇게 하면서 이 축을 중심으로 뭐 롤링을 하고 아니면 물타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골반이 틀어져 있는데 수영은 똑바로 한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령이에요. 엄청난 네. 거예요,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골반 교정을 좀 받으셔야 수력이 예. 향상되시겠네요. 예, 연관이 있는 걸까요가 네,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입수킥만 차면서 저병하라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출수킥 차면 박자가 안 맞으면서 바로 망가집니다. 누구는 출수 차지 말라 하지만 저는 입수킥을 대충 하더라도 출수킥을 팔박자에 딱 맞춰서 쫙 차고 싶습니다. 선수들 출수킥은 조각칼로 예리하게 긋듯이 물을 촥 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는 차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수영이 더 안 되니까 차라리 출수킥을 포기하고 입수킥에만 집중해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이 아직 발차기 강도가 추진력을 발생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거 질문은 좀 비디오를 봐야지 알잖아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충분히 출수킥 없이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편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출수킥은 너무나 쉽게 맞춰져요. 네네. 아마 지금 팔 자체도 아직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네.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하겠죠? 하지만 좀 순서적으로 조금은 기다렸다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평영을 할 때는 용기 있게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병을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고 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평영은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잘 되고 숨도 확실히 쉴 수 있어서 마음에 저항이 없는데 저병은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부담되어서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코치님 영상을 보고 나니 바디 언듈레이션에 있어서 평영과 저병이 얼마나 같고 다른가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단축이라고 하죠. 평영하고 저병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움직임 있는 언듈레이션 동작이 제일 핵심이에요. 네. 근데 종목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슴하고 엉덩이, 다리가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그렇죠? 네. 파도가 일어나듯이. 수영을 하다 보면은 웨이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병 웨이브하고 평영 웨이브하고 좀 달라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저병 웨이브는 시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네. 가슴하고 다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평영은 스킨 라인, 바디 라인을 잡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을 잡는 건데 그럼 어떻게 들릴까? 저는 이제 저병과 평영이 타면서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저병은 코치님 말씀대로 이제 시소, 가슴과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자감인데 평영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치면은 쭉 약간 맞아요. 요런 느낌이에요. 자세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가슴의 깊이가 조금 틀려요. 요거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네. 느낌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저병은요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파도처럼 해요. 네네네. 평영은요 파도가 깨지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방파제 닿을 때 그렇죠. 파도가 어떻게 돼요? 빵 하고 깨지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줄을 바닥에 놨을 때 네. 내 여기서 줄을 딱 쳤을 때 어떻게 돼?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줄로 따지면은 계속 이렇게 같이 흔드는 게 저병이라면은 네. 평영은 아, 전달. 그렇죠. 전달.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웨이브가 되고 나서 이런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저병 웨이브 연습을 하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평영을 할 때는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잘 되고 숨도 확실히 쉴 수 있다. 그런데 저병은
둘 다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걸 좀 느끼긴 하거든요. 네.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웃스윕하고 인스윕을 할 때 인스윕이 물을 퍼올리면서 내 상체를 올리는 걸 많이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르면서. 상체가 올라오는 걸 도와준다는 뜻인 즉슨 내가 굳이 앞으로 고개를 들지 않아도 상체가 자연스럽게 뜨면서 호흡이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병 같은 경우에는 내 상체를 올려주는 요인이 웨이브도 있고 풀을 강력하게 하면서 이 추진력으로 상체를 띄우는 그런 과정이 그쵸, 그쵸. 있잖아요. 네. 처음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은 팔에 힘이 소위 말해 털린다 그러죠. 얘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상체가 안 떠요. 상체가 안 뜨면은 고개가 들려요. 고개가 들리면은 그때부터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접영할 때 고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리듬이에요. 평형은 리듬을 조금 잃어도 변칙적으로 얘를 눌러서 호흡이 가능해요. 야, 접영은 리듬을 한번 잃으면은 다 오로지 힘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본 궤도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그쵸. 힘들더라고요. 예, 리듬만 맞추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평형은요, 네. 리듬을 맞추면 더 편해지는데 네. 리듬을 못 맞춰도 내가 앞으로 나가는 목적을 버리고 네. 눌러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눌러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NG야. 안 좋지만은 호흡을 위해서 팔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평형을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병은 리듬을 잃으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리듬 때문이에요. 리듬이 잃으면 숨 쉬는 게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생존 본능이 세게 와요. 숨을 못 쉬겠구나. 맞아요. 한 3스트로크, 4스트로크까지 리듬감 있게 잘 갔는데 강습하다 보면 누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병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크게 쓰다 보니까 그때 살짝 움츠러들게 되면은 갑자기 리듬이 깨져요. 맞아요. 그러면은 초반 스트로크 리듬 좋았을 때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선수들한테도 리듬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 리듬 안에 모든 동작을 좀 행할 수 있게. 네.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리듬만 잘 맞추면요, 폼이 조금 나빠도 잘 갈 수 있어요. 네네. 아무리 이 물 잡는 거 그게 좋아도요, 리듬을 못 맞추면은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해야 돼요. 가속력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가속력이 붙지가 않죠. 폼이 조금 나쁘더라도 네. 리듬을 맞추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힘으로 하면은 호흡이 더 딸리고. 그렇죠. 점점 지쳐. 악순환이죠. 머리를 드니까 다리가 가라앉고, 네. 다시 다리를 못 띄우고 또 머리를 드니까 또 가라앉고. 네. 저희 농담으로 네. 선수한테 그러니 야 그러다가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올해 처음 생체를 준비한 40대 후반입니다. 저도 겨우 탈진 상태로 1분 30초 딱 나오는 실력입니다. 손 감독님과 같은 목표이고요. 1분 25초 안정적인 유지. 구간별 기록 저병 18초, 배영 22초, 평영 27초, 자유형 22초입니다. 전 평영 실력이 엉망입니다. 골반이 그냥 굳어 있어서 다리를 쪽발해서 외지킥으로 겨우겨우 25m 가는 수준이고 세게 차면 무릎도 아프고요. 평영 영상이랑 이것저것 다 보고 연구해도 제 몸이랑 평영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유형 기록도 평영에 다 지쳐서 축축 처집니다. 글라이딩도 안 되고 평영 25m에 뭔가 급해서 스트로크를 14번이나 하네요. 손 감독님이 몸통이 문제라면 전 어디가 문제일까요? 일단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스타트를 하셨죠. 네. 이제 골반이니까 허리도 안 들어가고 첫 번째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있죠. 네. 여기서 이미 한 1초 까먹은 거예요. 왜냐면은 고개를 들고 또 차다가 나중에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한 1초 정도 까먹은 거예요, 벌써. 그리고 저병은 허리의 문제는 당연히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턴 동작 보세요. 턴 동작에서 거의 그냥 올라가는 사람 같죠. 공이 작아야 빨리 들죠. 네. 그러면 머리가 높게 들지 않으면서 네. 무릎을 가슴 쪽에 빨리 당겨줘서 원을 작게 만들어서 돌아야지만 되는데 이분은 탈의실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턴을 하죠. 출수. 네. 가만히 있다가 속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배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한 3초 정도는 여기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평형 브레이크아웃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타 종목보다 브레이크아웃이 배평이 좋으신 거고요. 네. 근데 여기 이분은 광배근 유연성이 너무 없으세요. 팔을 쭉 뻗지를 못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네네. 네, 팔꿈치가 떨어지잖아요.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큼 잘 피냐예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바닥을 보게 펴드리는데 네. 그런 동작이 아니라 가고 막고 가고 막고 가고 막고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앞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 동작은.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네. 평형은 이게 엄청 커요. 엄청 큰 동작인데 이걸 등하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막고
맞고. 아. 맞고 가죠. 찔러서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하고 허리 문제는 똑같아요. 네. 허리 문제는 똑같지만 이분은 이렇게 맞고 간다는 거. 네. 그리고 편할 때 무릎이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몸이 들린다는 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많이 지쳤죠. 네. 그렇죠. 발차기가 100m 발차기가 아니라 몸 회전에 따라서 그냥 휘젓는 정도의 발차기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당연히 허리가 좀 유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광배근 유연성이 상당히 부족하세요. 어. 어떤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요. 네. 브레이크아웃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벽을 차고 나가서 브레이크아웃 나오는 요 구간 있죠. 네. 여기서 속도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연결시키는 이것만 하셔도 한 2, 3초로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영이 가장 빠를 때가 언제죠? 벽을 차고 나가는 순간이 가장 빨라요. 그렇죠, 그렇죠. 수영은 가다가 점점 빨라지지 않고요. 점점 느려지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벽 차고 속도 다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차고 나가서 그 속도를 유지해서 하는 수영만 해도 지금보다 2, 3초는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평영에서 앞으로 가기 싫은 것처럼 이렇게 막잖아요. 막는 거. 이분이 지금 제 영상 얘기도 하시고 네. 평영 얘기도 나와가지고 또 저도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궁금한 게 저도 그날 영상을 찍고 나서 코치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정점이 왔을 때 뻗어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나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어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제일 올라왔을 때 뻗은 거거든요. 이게 언제 거예요? 영상 찍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에 찍은 거예요. 완전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하라고 하셨던 저병킥 평영 손. 이 스트링라인이 좋아졌죠. 봐봐요. 요 위치와 발목의 위치가 벌써 이제 쏠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또 월수금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졌어요. 옛날 영상 한번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여기에서 풀 할 때까지 오 하다가 스트로크 하는 거 보고 빵 터졌다고. 얘하고 아까 네. 영상하고 같은 라인에서 한번 보면은 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나요.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걸로 네, 생각하고 네.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평형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구간별 기록이 다 분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구간별로 내가 몇 초에 가고 스트로크 카운터가 몇 개인지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은 벌써 글라이딩이 안 되고 평형 25m가 14번에 간다 하셨죠. 네네. 그러면은 이분은 10번에 가는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10번에 간다는 얘기는 무언가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록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가는 연습, 그러니까 스트로크 카운트를 최소한에 가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네. 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그다음에 광배근 유연성, 네. 그다음에 스트로크 카운터를 최소화하기 네.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평영 상체 띄우기를 배웠는데 팔을 뻗어 아웃스윕, 인스윕 하면서 상체를 드는 상황에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통 발차기 할 때 허리가 꺾여서 아픈 건 이해했는데 상체가 올라오면서 아픈 이유와 원인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건 영상을 봐야죠. 근데 그렇죠. 허리가 이렇게 아웃스윕 했다가 인스윕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네. 허리가 뒤로 제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음. 거기 감독님도 네. 허리가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항상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분도 허리가 안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몸을 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이 들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뒤로 제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네. 영상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허리를 심하게 제껴버리면 당연히 아픕니다. 평영 배영만 하면 강습 때 아픔과 25m씩 벌어져요. 그래서 다니는 수영장 고수님들께 자세를 피드백 받기도 했는데요. 평영 동작에 대해 상반된 피드백 중 어느 게 맞는지를 알려주세요. 1. 다리를 고관절 부분에서 접어서 배 허벅지가 기역자가 되게 접어야 한다. 2. 드래그 발생 방지를 위해 발은 엉덩이로 끌어오되 허벅지가 너무 수직으로 되면 안 된다. 평영팔은 1. 손을 모을 때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모아야 한다. 2. 손을 맞닿게 해서 배꼽에 끌고 와야 한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너무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다리를 고관절 부분에서 접어야 된다라고 하죠.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나쁜 거예요. 2번이 맞는 거예요. 2번이 가장 근접한 거고요. 네. 1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허벅지를 그 가슴 쪽 끌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킥 중에 한 가지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팔 모을 때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모아야 한다. 손을 맞닿게 해서 배꼽에 끌고 와야 한다.
두 가지 다 틀린 얘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 맞는 거는 1번이 더 맞겠죠. 예. 팔꿈치를 모아야 한다. 근데 팔꿈치를 안 모아요. 팔꿈치 모으는 거 봤어요? 근데 코치님이 음. 그 팔꿈치는 다 안 모아도 된다. 그냥 빨리 이렇게 예. 네. 팔꿈치를 모아야 된다겠죠. 팔꿈치를 모으면서 하는 사람들 있는지 없죠. 없죠. 네네. 네. 팔꿈치를 모아야 된다는 거는 네.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팔 전체를 다 가슴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팔꿈치를 모으듯이 그렇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손은 닿아야 되는 거죠. 손이 중요한 게 그럼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손 닿고 네. 팔꿈치는 다 안 모으더라도 모으듯이 오는 건 맞죠. 예. 또 두 번째가 이거죠. 손을 이렇게 온다는 건가요? 배꼽으로? 어쨌든 배꼽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배꼽에 오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평행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가슴, 팔꿈치, 손 이게 배열이 맞아야 돼요. 네네. 손과 가슴 사이에 팔꿈치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가끔 가다가 팔꿈치가 여기 옆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파워풀한 수영이에요. 파워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수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영에서는 손과 가슴 사이에 팔꿈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평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남기입니다. 위킥 발차기는 뒤로 차는 거고 외지킥은 모으는 거라고 하셨는데 두 발차기 모두 발바닥으로 차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위킥이 복숭아표로 차는 느낌에 더 가깝고 뒤로 차기보다 돌리는 느낌에 가까워서 제가 맞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팔 동작은 아웃스윕과 인스윕 동작을 할 때 전환은 항상 앞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전환이 수직인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스윕도 바로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면서 가슴 누르기를 해서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모으는 게 맞나요? 모았을 때 손의 위치는 가슴 앞인지 턱 위치인지 턱보다 살짝 앞쪽인지도 궁금하네요. 고개는 나올 때 들고 들어갈 때 빠르게 숙여주는 게 좋은지 나올 때 엄지손가락을 보게끔 고정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엉터리 투성이라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평형 전체를 다. 간략하게 한번 답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평형 발차기를 찾잖아요. 네. 근데 평형 발차기 발바닥으로 찬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여기서 왔어요. 그럼 여기서 발바닥으로 찬다면 어떻게 쳐야 되죠? 발바닥으로 찬다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으로 차면은 네. 얘를 꺾어서 이렇게 찬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발바닥으로 찬다는 게 100% 맞는 말일까요? 그러게요. 예. 여기가 복숭아뼈 안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찰 때 이게 물이죠. 물이면 처음엔 복숭아뼈 안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차면 찰수록 점점 발바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만 차는 게 아니고요. 이 복숭아뼈 쪽에서 시작해서 뒤꿈치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발바닥으로 마무리 짓게 돼요. 발바닥으로 차는 게 아니고 네. 발바닥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발바닥으로 찬다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찬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의 모양은 아니죠. 발바닥도 이용하고 발바닥으로 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셔야지 발바닥으로만 차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팔 동작은 아웃스윕과 인스윕을 할 때 전환은 항상 앞에 몸보다 앞에 있는데 이걸 수직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할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아웃스윕 한 다음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네. 세운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90도가 될 수는 없어요. 수직을 세운다는 얘기는 수직을 세우려고 약간은 노력은 해야죠. 네,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직까지 세우지는 않는 동작이라서 요거는 좀 더 봐야지 알고 질문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하트 모양 그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손 모았을 때 손의 위치는 가슴 앞쪽이 아니라 손의 머리 앞쪽이든 네네네. 가장 좋은 게요. 손을 모았을 때 이 손이 네. 내 시선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평형 재병할 때 하이엘보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하이엘보 얘기했으면 두 가지가 있다겠죠. 이제 물 위에서 하이엘보는 자유형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거고 네. 거의 대부분이 하이엘보라면 이제 물 속에 있는 하이엘보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네. 하이엘보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캐치 동작이죠. 캐치 동작에서 저병하고 평형은 네. 자유형이나 배형 같은 하이엘보 형태가 나올 수가 없죠. 살짝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결국에 모든 캐치 동작은요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팔을 펴고 있으면 우리가 물을 잡는 부위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이 안 타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팔을 뻗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이의 엘보는 정렬시켜 가지고 얘네가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 전체로
누르게 되는 거예요. 저병이나 평형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벌리는 동작이 있죠. 벌리면서 어느 특정한 어깨 넓이 시점에서 바로 정렬을 시키게 돼. 여기서 정렬시키고 크게 한 바퀴 돌려서 오는 거를 평형이라고 하고, 네. 벌리다가 정렬시키고 뒤로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를 저병이라고 하죠. 어쨌든 모든 하이엘보는요, 원리가 다 정렬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형 스타트 후 어느 선에서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평형은 없어요. 15m 규정 아시죠? 네. 돌핀킥 해가지고 15m가 넘으면 서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얼굴 기준, 네. 뒤통수 기준으로 넘어가면 실격이다, 실격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평형만큼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왜 평형만 그 규정이 없을까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고 네. 대신에 평형은 저병킥 한 번, 네. 그다음에 평형킥 한 번 이거 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이상을 하면 실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짜여진 거인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평형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돌핀킥의 개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2개를 차든, 그렇죠, 3개를 차든, 10개를 차든 대신 거리 제한이. 그 대신 거리 제한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평형은 동작 제한이 있고 거리 제한이 없죠. 거리를 많이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능력인 거고. 그럼 저병에서 네. 돌핀킥을 많이 차고 나오는 거는 네. 자기 능력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제한은 거리냐 동작이냐 네.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평형은 어느 선에서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보면 한 번도 평형 이렇게 안 하고 25m 가는 그런 영상들 가끔 보이잖아요. 네. 저는 수린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 이거를 하잖아. 이 발도 평형 발을 한번 하잖아. 근데 이게 왜 안 한다는 거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가 이제 스타트 동작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벽을 차고 킥을 해가지고 스타트 한 다음에 저병킥 한번 차고 뒤로 한번 밀고 이 평형 동작 한번 하는 것까지가 스타트. 맞아요. 네. 작년 여름까지는 제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요? 네. 택도 없던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수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네.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극단적으로 내가 수영의 신내림을 받아서 이 그 스타트 동작 있잖아요. 네. 저병킥, 그 다음에 이제 물 밀기, 그 다음에 이 팔 한번 돌리기까지를 해가지고 그걸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걸로 터치선까지 찍어도 되나요? 뭐 상관은 없죠. 그래요? 그 동작으로만 만약에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엄청 빠르다. 네. 그럼 뭐 상관은 없죠. 규정에 그것이 실격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요즘 평형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킥판 없이 스트로크 안 하고 평형킥을 차면 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킥판 잡고 얼굴 들고 킥 찰 때는 잘 안 나갑니다. 그냥 평형할 때는 속도가 느린 것 같지 않은데 킥판 발차기만 하면 남들보다 느려져요. 그런데 혹시 그냥 평형 발차기 할 때랑 킥판 발차기 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른 걸까요? 느낌이 다를 때는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은데 허벅지 근육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킥판 발차기가 빠르게 잘 안 된다면 지금 평형 킥이 문제이겠죠? 일단 후반부에 있는 질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고요. 전반부에 있는 질문이 있죠. 킥판 없이 할 때는 잘 되는데 킥판을 잡으면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평형 발차기하고 저병 발차기는요, 하체만 보면 안 돼요. 상체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발차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킥판을 잡게 되면은 광배근이나 흉추의 유연성이 혹은 가동성이 없는 분들은 제한될 거 아니에요. 킥판은 잡고 있으면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몸통을 사용을 정상적으로 못한다면은 킥판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 그렇게 연습을 해요. 일부러 발차기 연습할 때 킥판에 손을 얹어가지고 바디프레스를 제한시킨 다음에 더 바디프레스에 힘을 주면서 연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킥판도 이용해요. 지금 킥판 없이 하실 때는 몸통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킥을 차신 거고요. 킥판을 잡고 찬 거는 몸통을 활용을 못하니까 하체로만 킥을 차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수영은 전신 운동이면서 각 몸통이 하체에 영향을 미치고 몸통이 팔에 영향을 미쳐요. 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평형하고 저병은요, 내 몸통과 같이 세트예요. 발차기가.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수영하실 때 일부러라도 킥판 잡고 더 가슴을 누르면서 한번 차보세요. 그럼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될 거고 킥판 잡을 때가 더 킥이 안 차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평영 스타트 시 반드시 물속 동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벽 차고 유선형 잡다가 바로 나오는 것도 상관은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상관없어요. 풀아웃 동작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안 해도 실격은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 손해죠. 네, 근데 손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직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호흡의 안정성 때문에 브레이크아웃을 하지 말고 나오는 동작도 필요하죠. 근데 평영 시합 뛸 때는 반드시 해야죠. 왜냐면 평영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크죠. 아주 크죠. 하지만은 제가 안 해도 된다는 케이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개인 운영에서 배평 턴할 때 그때는 생활체육에서는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트에서는 해야죠. 조금이라도 빠른 방법을 활용해야죠. 만약에 그게 숨이 찬다? 연습으로 극복을 해야죠. 엘리트 체육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기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서는 좀 호흡 안정성을 위해서 한 번쯤은 줄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소 저희 선생님은 헤드업, 평영, 스트로크, 자유형 발차기 드릴을 맨날 시킵니다. 저는 이 드릴이 정말 싫습니다.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길래 맨날 하라는 걸까요? 헤드업 평영이 뭐냐면요. 수영할 때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머리 지어지지 않고 머리를 띄운 상태에서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요거 되게 좋은 드릴 중에 한 가지예요. 평영은 상하 움직임이 있잖아요. 상하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 움직임이 잘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 움직임이 잘 안 나온다면은 팔다리 모양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헤드업으로 모양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헤드업 수영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타이밍이에요. 팔하고 다리하고 타이밍 있죠. 그거를 맞추는데 평영이 상당히 유리해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헤드업 상태에서 팔하고 다리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업을 지금 어떤 의도로 시킨지는 모르겠지만 헤드업 평영 분명히 장점이 있는 좋은 드릴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그럼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드릴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연습. 그러니까 어떤 동작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드릴인데 헤드업 상태에서 자신의 손과 팔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수영이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쵸. 이 몸통 박자에 맞게 팔과 다리를 활용하는 건데 헤드업은 아무래도 이 몸통을 많이 활용을 못한 상태에서 머리를 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헤드 다운이에요. 헤드업은 들고 하는 거죠. 헤드 다운은 머리를 아예 내리고 스노클 끼고 물속에서 손하고 다리하고 같이 집중을 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드릴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훈련 방법이 드릴인데 나머지를 제거시키고 그것만 집중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헤드업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영 스윙 클래스 들었는데요. 포워드 런지 설명에서 팔을 일직선으로 내회전 시키면서 던지기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제 자세가 모았을 때 어깨도 올라와 있고 팔꿈치도 옆구리에 붙어 있고 손은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뻗으려고 하면 좀 경직되어서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뻗는 게 항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됐는데 이때 좀 더 부드럽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킥이랑 같이 하면 잘 나가는데 풀브이 끼고 평영 상체만 하면 정말 속도가 안 나가요. 정말 제자리 수준으로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첫 번째가 저희 유로 컨텐츠죠.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영에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슈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슈팅할 때 손이 그냥 이렇게 뻗는 것보다 이렇게 내회전이 돼야지 좀 더 가슴이 쉽게 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번 수업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던질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팔이 던지는 거와 몸이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갈 때 이 어깨하고 손하고 같이 나가는 것보다 이 손이 먼저 나가서 길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같이 눌러주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몸에서 전방 런지를 한다는 거, 슈팅을 한다는 거는 평영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 팔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얘가 먼저 아웃스윕한 다음에 인스윕이 된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손이 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몸으로 누르면서 마무리를 손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냐면요, 인스윕까지 왔어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호흡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순간이거든요. 가장 높은 순간에서 팔이 먼저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주면서 몸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얘를 힘을 같이 써버리면은 그때 힘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떴다가 내려갔다가 밀면은 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쉽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팔과 몸의 타이밍을 맞추면 더 쉬워지는 경우인데, 여기서 팔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몸이 나간다. 여기서 팔이 먼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마지막에 스컬링이 들어갈 때 이 스컬링의 반동에 의해서 나가야 돼요. 모으고 힘이 아니라 여기서 스컬링에 의해서 반동으로 한 50% 정도는 나가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평형에서 가장 실수하는 건 뭐냐면요, 동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그게 아니라 모든 동작은 하나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 물론 이것도 영상을 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동작을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킥이랑 같이 하면 나가, 팔만 하면 안 나가. 원래 평형팔이 잘 안 나가요. 예, 이 동작 자체가요 아주 큰 추진력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평형 동작에서요, 팔은요 추가적인 추진력을 주기 위한 동작이 아니고요, 내가 슈팅과 발차기로 얻은 그 추진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인 거예요. 발차기 찼으면은 내가 몸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하면은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킥과 같은 추진력이 없는 상태, 특히 풀 같은 상태에서는 이 동작 자체가 잘 안 나가요. 이건 정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형은요 팔의 추진력을 너무 주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요 전체적인 타이밍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내 추진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풀이면 되는 거예요. 평형 질문인데요. 찌르는 손이 물속에서만 이루어지고 밖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왜 나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서 본 질문인 것 같아요. 밑에 되게 상세하게 대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네.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스컬에서 마지막에 채는 속도가 빠르다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현상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 어쨌든 손끝이 내 방향이 일로 가는 거니까 손끝이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내려가는 거랑 너무 올라가는 거, 그 지점만 아니면 되지, 올라가야 된다, 내려간다, 그거 갖고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리커버리와 킥이 동시에 나갑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개 숙이면서 다리 구부리고 스트로크 먼저, 그 다음 킥이 중요한 거죠? 무슨 종목일까요? 이게 잠깐만요. 평형이죠. 아, 그쵸. 고개를 예. 숙이니까. 예. 예. 리커버리하고 킥이 동시에 간다는 얘기는, 네. 만약에 평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문을 봐서는 평형이에요. 아. 평형에서 리커버리하고 킥이 같이 간다는 얘기는 힘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저항이 커져서 결국에는 상쇄가 돼가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제 못 맞춘다 그러잖아요. 네. 왜 못 맞출까? 아니, 손 뻗고 다리 차래. 근데 안 돼. 또 자기는 자꾸 이게 나간대. 그런 경험 많으시죠? 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네.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생체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긴 한데, 네. 안 되는데 이렇게 하랬어라는 걸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자유수영 때 그걸 계속 하면은 이건가? 싶을 때가 와요, 갑자기. 그쵸, 오죠. 그 느낌을 계속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돼요. 나중에 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아침에 평형 스프린트 하는 걸 보고 평형이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 오늘 칭찬 받았답니다. 어쨌든 평형이 제가 안 돼가지고 이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왜 머리가 안 들어가고 글라이딩이 왜 안 되지? 아웃스윕에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인스윕 이렇게 퍼올릴 때 이게 잘 안 되지? 다리가 왜 안 모이고 모여도 자꾸 이렇게 벌어지지? 어려운 동작도 아닌데, 자유형할 때 다리 벌어지는 거, 네. 이거 붙이는 거 어려운 동작도 아니잖아요. 네. 리커버리 할 때 옆으로 돌리지 말고
하고 자연스럽게 몸 돌려가면서 드는 거 지상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연습 부족인 거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하신 케이스고 단순한 동작도 못할까? 호흡 때문인가? 호흡도 왜 자꾸 낮게 가면 되는데 왜 들까? 깨우친 것 중에 한 가지는 네. 생존 본능 때문에. 수영이 교정이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물속에서 하잖아요. 내가 안전한 걸로 찾아가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효율적이고 지금 상태에서 안정적인 거예요. 네. 중심이 안 잡히면 다리를 벌려서 자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자꾸 다리를 벌리게 되는 거고 네. 한쪽을 작게 가져가 가지고 중심이 무너지면 한쪽을 더 크게 가져가 가지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같이 나간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서 뭐가 안 맞아서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타이밍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풀이에요. 돌패기 차면서 하는 풀 말고요. 네. 키판을 다리 사이에 끼고 손으로만 가는 풀이 있죠. 그 풀은 이 동작이 한 동작이 아니면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풀 연습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킥을 차는 연습을 하셔야지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고 어떤 방식을 하는지 모르고 머릿속에는 이해되는데 몸이 계속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풀이든 드릴이든 그 느낌을 찾아가면 금방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이 질문이 평형이 맞다면은 모션이 아마 하나, 둘 이렇게 끊길 수도 있거든요. 손과 발 타이밍을 맞추려면 손이 일단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다리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타이밍을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손도 정확하지 않고 다리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 타이밍 자체가 다르게 맞출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한테는 풀을 먼저 연습하는 게 타이밍 맞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풀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손만 연습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